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중에 파트 4 식품미생물학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를 발효하기 위해서 메가즙을 만드는데 메가즙 제조 공정의 주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는 뭘로 만들죠? 보리로 만듭니다. 보리에 싹을 틔우는 걸 메가라고 그러죠. 이 메가를 분쇄합니다. 분쇄해서 메가즙을 만들어요. 이렇게 메가즙을 만드는 이유는 당화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당화는 뭐예요? 전분을 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돼요? 발효를 합니다. 맥주는 이렇게 당화를 시킨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데 이 당화를 시킬 목적으로 메가즙을 만듭니다. 따라 정답은 당화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맥주는 당화와 발효가 둘 다 일어납니다. 둘 다 일어나는 발효주를 뭐라고 부르죠? 복발효주라고 부르죠. 복발효주. 이 복발효주 중에서도 당화가 일어난 다음에 발효가 일어나는 걸 단행 복발효주라고 부릅니다. 당화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병행 복발효주라고 부르고, 병행 복발효주의 대표적인 예로는 청주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곰팡이의 유성생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곰팡이는 크게 균사 또는 포자로 생식을 하게 됩니다. 개체수를 늘리는 걸 의미하죠. 이 중에서 포자는 또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유성생식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원형질 두 개 안에 핵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원형질이 우선 융합을 해요. 이 원형질 두 개가 붙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원형질 융합입니다. 원형질이 두 개 붙으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하나의 원형질이 되고 그 안에 핵이 두 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핵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핵이 두 개가 융합이 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요. 따라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과정은 핵융합. 핵융합이 일어나면 이렇게 원형질 안에 핵이 두 개였던 게 하나가 됩니다. 이걸 이배체라고 부르죠. 자, 이배체가 되면 이거를 하나씩 나눠야 돼요. 어떤 분열을 통해서?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나누게 되죠.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반수체 포자라고 하는 포자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과정을 살펴보시면 원형질 융합을 통해 이액체를 만들고, 이액체가 핵융합을 통해 이배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을 통해 포자를 형성한다. 2번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시면, 자, 앞서 살펴본 우리 곰팡이의 포자 생식의 종류에 따라서 유성포자의 경우에는 완전균류라고 부르고요, 무성포자의 경우에는 불완전균류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 불완전균류의 대표적인 예는 아스퍼질러스가 있고요, 누룩곰팡이, 페니실리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보트리티스라고 하는, 이건 회색곰팡인데 회색곰팡이도 불완전균류에 속해요. 이 세 가지는 불완전균류의 대표적인 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룩곰팡이와 그리고 페니실리움 그리고 보트리티스, 세 가지는 불완전균류. 자, 2번으로 나와 있는 뮤코라고 하는 속은 털곰팡이 속 중 하나로 불완전균류가 아니고 완전균류에 속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우리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감귤류의 연부 부패의 원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과나 배도 연부 현상이 일어나요. 감귤류도 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부 현상은 뭐냐면 이러한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을 의미해요. 우리 과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물러지게 되죠. 이런 물러지게 하는 것이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는데, 어떤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냐면 페니실리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페니실리움하고 관련이 있냐? 정답은 일단 페니실리움이고,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페니실리움 안에서도 우리 전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엑스판숨이라고 하는 페니실리움과 관련이 있고, 감귤류는 엑스판숨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텔리쿰이나 또는 디지탈튬이라고 하는 페니실리움 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감귤류 또는 사과 배의 연부 현상과 관련이 있는 건 페니실리움 속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산막 효모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산막 효모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액상 식품을 효모를 통해서 발효를 하면 이렇게 액체 위에 피막을 형성하는 걸 산막 효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액 표면에 피막을 형성합니다. 어떤 막을 형성해요. 하얀색 막을 형성하는데 막의 정체는 위균사나 진균사를 통해서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효모가 이러한 피막을 형성하냐? 산막 효모냐? 여기 나와 있는 한세눌라라는 속 또는 밑에 나와 있는 피키아나 또는 캔디다 또는 이런 효모들이 산막 효모, 즉 피막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조 과정 중에 알코올 생성하는 거 아니고요. 알코올을 오히려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코올이 아니고 에스테르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 세포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건 뭐예요? 가장 많은 건 수분입니다. 우리 인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생물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건 수분으로 수분이 약 7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많은 게 뭔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어서 많은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몇 프로냐면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많냐? 지질이 많습니다. 2에서 3%. 그 다음엔 DNA나 RNA가 이어서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미생물 세포의 구성 성분 중 수분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건 뭐예요? 단백질 10에서 20%를 차지하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각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억하시면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증류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술은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뉘게 됩니다. 증류주도 발효를 하는 거예요. 발효를 하는 건데 발효시켜서 그대로 먹는 건 발효주고요. 발효시킨 걸 한번 여과를 통해서 증류하는 걸 증류주라고 부릅니다. 증류주는 뭐예요? 맑은 술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주도 증류주입니다. 소주를 포함해서 증류주는 뭐가 있어요? 위스키나 또는 보드카가 증류주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맥주, 포도주, 청주는 모두 다 발효주예요. 정답은 4번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주와 보드카도 증류주에 해당된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통조림 살균 시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패 세균은 무엇인가요? 우리 통조림 살균은 굉장히 고온에서 하죠. 고온에서 하는데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균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실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트리디움이 있습니다. 둘 다 뭐를 형성해요? 포자를 형성합니다. 이 중에 통조림 살균하고 관련해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은 클로스트리디움 스포로제네시스, 스포로제네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정답은 3번.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시기 바라고. 클로스트리디움 스포로제네스는 마찬가지로 포자를 형성해서 굉장히 열 저항성이 강하고 살균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살아남아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세포벽 구성 성분 중 그람 양성균에만 존재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균은 크게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포벽의 차이가 있죠.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한 층의 펩티드 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바깥쪽으로 뭐가 있어요? 테이코산이 있습니다. 테이코산이 이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을 음성의 성질이 띠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음성균은 어때요?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펩티드 글라이칸이 있고요. 바깥쪽에 LPS층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둘 다 얇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 펩티드 글라이칸은 그람 음성균, 양성균 둘 다 있죠. 인지질, 포스포리피드는 세포막에도 있지만 세포벽 구성 성분 중엔 그람 음성균에 존재하는 겁니다. LPS와 연결되어 있는 게 인지질. 지질 다당체 LPS는 어디 있다고요? 그람 음성균에 있습니다. 테이코산이 바로 그람 양성균에만 존재합니다. 두꺼운 펩티드 글라이칸 바깥쪽에 테이코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률이 33%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그람 양성균의
존재하는 세포벽 구성 성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럼 음성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계란에서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균인데 계란 전체를 회갈색으로 만들고 특히 노른자죠. 난황을 검게 만들어서 흑색 부패, 블랙롯라고 하는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은 네 가지 중에 프로테우스 속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테우스나 또는 휴도모나스가 이러한 흑색 부패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프로테우스 중에서도 멜라노제네시스라고 하는 프로테우스 속이 이러한 부패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과 관련된 흑색 부패균은 프로테우스나 또는 휴도모나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은 조상균류와 순정균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곰팡이에 대한 문제예요. 곰팡이는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곰팡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균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균사 안에 핵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뉠 수 있냐면 요 안에 있는 핵 사이사이에 어떠한 벽이 있냐 없냐, 막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벽은 핵이 이동을 할 수 있게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벽을 우리는 격벽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격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격벽이 있으면 순정균류라고 부르고요. 격벽이 없으면 조상균류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조상균류와 순정균류의 분류 기준은 뭐겠어요? 격벽의 유무가 됩니다. 관련해서 격벽이 무엇인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2번 같이 보겠습니다. 치즈 표면에 착색을 하여서 치즈의 변색이나 불쾌치를 발생시키는 곰팡이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즈와 관련된 곰팡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번 그리고 2번, 4번은 모두 치즈에 착색을 해서 변색을 일으키거나 또는 특별한 향미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는 푸자리움도 많이 들어봤죠. 푸자리움은 뭐와 관련된 곰팡이였어요? 채소나 또는 곡류와 관련된 곰팡이였습니다. 여기서 독소를 분비할 수 있는 게 푸자리움의 특징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으로 내열성이 강한 장독소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영어로는 엔테로톡신. 생성하는 독수형 식중독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생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러한 식중독균은 뭐죠? 리스테리아인가요? 아닙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에서 자랄 수 있는 거, 살모넬라 아니고 장염비브리온 호염성균 바다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식중독균으로 작용을 해서 장독소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황색포도상구균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스테필로코커스 어리우스입니다. 관련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 74번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글루코닉 액시드. 자, 이 액시드인데 글루코닉 액시드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미생물, 글루코닉 액시드를 생산하는 미생물은 우리는 글루코닉 액시드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이런 글루코닉 액시드를 생산하는 글루코닉 액시드 박테리아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페니실리um 알고 있죠. 슈도모나스도 알고 있습니다. 아세토박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는 뭐죠? 유산균입니다. 이건 뭘 생산해요? 유산을 생산하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유산을 생산하는 4번 락토바실러스는 글루코닉 액시드는 아닙니다. 글루코닉을 생성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뜬금없는 유산균 4번으로 고르시면 되고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건 글루코닉 액시드를 생성하는 글루코닉 액시드 박테리아에는 아세토박터와 슈도모나스, 페니실륨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맥주의 하면 발효 효모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밑에 문제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관련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주는 발효되는 방식에 따라서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가 있습니다. 상면 발효는 이러한 발효 효모가 위로 뜨는 거고요. 하면 발효는 밑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상면 발효를 가장 클래식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식한 게 뭐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자, 여기 오타가 났는데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는 상면 발효와 관련이 있고, 영국 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맥주의 경우에는 상면 발효, 발효되는 온도가 보통 하면 발효보다는 좀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온도가 몇 도냐면 10에서 25도씩. 그럼 하면 발효는 뭐냐? 독일 맥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일 맥주, 원래 독일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칼스버그. 칼스버그, 이것도 제네시스인데 칼스버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효모는 하면 발효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 관련돼서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런 하면 발효의 경우에 상면 발효에 비해 발효 온도가 좀 낮습니다. 몇 도씨 정도에서 발효를 하냐면 8에서 12도씨 정도 발효를 해요. 관련해서 문제 해설과 또는 문제 푸는 방식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그 제네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피자기 속에 잔황 포자를 4개에서 8개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분생자가 반달 모양으로 빵 조각 등에 생육해서 붉은 빵 곰팡이라고도 하는 곰팡이 속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는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뉴로스포라 속이라고 하는 곰팡이입니다. 이 속이 여기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빵에 잘 번식해요. 자, 빵에 번식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곰팡이가 분홍색을 띠기 때문에 붉은 빵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붉은 빵 곰팡이와 연결지어서 뉴로스포라 속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유모가 생육이 잘 되는 배지의 pH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세균의 경우에는 보통 중성 pH에서 가장 번식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일반 효모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약간 더 약산성의 조건, 어느 정도죠? pH가 약 4에서 5 또는 5에서 6 조건에서 생육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고, 효모의 경우는 약산성의 조건을 좋아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pH 5에서 6 약산성의 조건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매주 제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매주 어떻게 제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주 제조하는 걸 직접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매주는 이렇게 매주 틀을 짜고 여기에 볏짚을 묶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가 어떻게 되냐? 이 볏짚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곰팡이도 있고요, 효모도 있고, 또는 세균도 있습니다. 이런 곰팡이와 효모,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매주 발효인데, 세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실러스 서틸러스가 들어있습니다. 고추균이라고 부르는 바실러스 서틸러스가 들어있어서, 이 바실러스 서틸러스가 그 안에서 강력한 아밀레이즈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당화도 시키고 단백질도 분해해서 그 다음에 발효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답은 바실러스 속, 바실러스 중에서도 바실러스 서틸러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에선 카탈레이즈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탈레이즈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탈레이즈는 어떤 작용을 하는 효소죠? 과산화수소 H2O2를 뭘로 분해시켜요?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게 바로 카탈레이즈의 작용입니다. 근데 화학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두 개의 과산화수소를 두 개의 물과 산소로 만들어주는 게 카탈레이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게 카탈레이즈의 작용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분해해서 어떤 게 나오는지, 물하고 산소가 나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푸는 방법을 잘 익히고 있을 거예요. 포도당을 초산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 초산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한 개의 포도당으로부터 보통 뭐가 나와요? 알코올, 에탄올이 나오죠.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2몰이 나와요. 초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의 포도당으로부터 2개의 초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포도당과 이 초산의 경우에 서로 분자량이 다르게 됐죠. 포도당은 분자량이 몇이냐면 180입니다. 초산은 분자량이 60이에요. 즉, 몇 분의 몇으로 감소해요?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개 포도당에서 몇 개의 초산이 나온다고요? 2개의 초산이 나와요. 그럼 3분의 1로 감소하지만 곱하기 2를 해줘야겠죠. 자, 따라서 500g에서 곱하기 몇을 해요? 3분의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0을 3으로 나눈 거와 똑같네요. 333.3g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이런 문제를 푸실 땐 포도당을 초단 발효할 때는 하나로부터 2개가 나오고 분자량이 3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무게에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다른 문제, 포도당이 1kg에서 시작하든 또는 100g에서 시작하든 이론적인 최대 초산량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기출문제 답을 외운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푸셔야 되는지 그 접근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9일에 출제되었던 식품산업기사 문제 중에 파트 4 식품미생물학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기출문제를 살펴봐서 또 아셨겠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꼭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와 같이 관련해서 어떤 이론 내용들을 기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출제자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서술하였고, 관련된 보기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냈을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보기가 있는 게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